안녕하세요. 김삿갓 야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보년 섣달 새벽 눈보라가 몰아치는 종로대로변 청기와 저택 앞 돌계단의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으니 해진 집신 밖으로 삐져나온 발가락은 시퍼렇게 얼어붙었고 한때 한양 제일 부잣집 장남으로 비단 도포를 걸치던 최윤태의 몰골은 이제 지나가는 거지도 외면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저택 대문이 열리고 옥색 도포를 반듯하게 차려입은 동생 최윤복이 모습을 드러내자 윤태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윤보가 형이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다오라고 울부짖었고 윤복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형님, 10년 전 그날 형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요.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지라 하셨습니다. 라고 낮고 단단하게 되받아쳤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봉이가 모습을 드러냈고 한때 자신을 종이라 손가락질하며 내년이 가미를 입에 달고 살던 윤태 앞에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드십시오. 허나 이 집에서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살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일어서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최윤태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 종로를 배경으로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욕심과 지혜, 신분과 사람됨,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삶의 이야기.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 시절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오래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가보년 섣달 초사흘의 새벽녘입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겨우 잠잠해진 이른 아침, 종로 대로변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청기화를 얹은 웅장한 저택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 호적삼 하나에 집신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사내는 저택의 소슬대문 앞 돌계단에 기대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저택이 바로 한양 제1의 포목상, 최윤복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거지 사내가 다름 아닌 최윤복의 친형 최윤태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양 전체가 알아주는 집안의 장남이었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반대로 모두가 어리석다 손가락질했던 차남 최윤복은 어떻게 한양 제1의 상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종의 딸로 태어난 봉이는 어떻게 그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최 판서가 두 아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단 열필과 종의 딸 봉이 그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잔인하다. 종로 대로변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청기화를 얹은 웅장한 저택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때는 조선 중기, 가보년 섣달 초사흘의 새벽녘이었다. 밤새 몰아친 눈보라가 겨우 잠잠해진 이른 아침, 종로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오다 그 사내를 발견했다. 거지였다. 낡고 해진 무명 호적삼 하나에 집신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사내는 저택의 소슬대문 앞 돌계단에 기대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뺨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으며 한때 풍성했을 상투는 반쯤 풀려 흰 눈 위에 흐트러져 있었다.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붉게 번져 있었고 발가락은 집신 밖으로 삐져나와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그런데 종로 사람들이
그저 지나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저택이 바로 한양 제1의 포목상, 최윤복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종로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이자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기로 유명한 그 집. 그리고 쓰러진 거지 사내가 다름 아닌 최윤복의 친형, 최윤태라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최윤태.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한양 전체가 알아주는 집안의 장남이었다. 최판서의 적장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점포와 금은보와 땅 문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내. 어릴 적부터 좋은 비단에 쌓여 자랐고 사랑방에는 그를 보러 온 혼담 사절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한양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던 그 남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 저택 앞 돌계단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저택 안에서 인기척을 들은 하인이 대문을 열었을 때 하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서둘러 안으로 달려가 주인 어른께 알리자 이내 저택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저택의 주인이 직접 대문 밖으로 나왔다. 최윤복이었다. 나이 38, 짙은 옥색 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쓴 그는 조용한 눈빛으로 형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긴 속눈썹 아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는 곧 입술을 꾹 다물고 하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나와 최윤태를 들쳐 업고 안채로 들어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종로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분이 10년 전에 동생 것 다 빼앗아 갔던 그 형 어른 아니시오? 맞아요. 비단 몇 필만 가져가라던 그 동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저 집 안주인 봉이 마님이 대단하지. 종의 딸이 저 집 마님이 됐으니. 수군거림이 아침 연기처럼 퍼져나가는 사이 저택 안쪽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발소리가 들렸다. 연한 옥색 치마에 진초록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녀를 꽂은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목선은 곱고 눈빛은 맑았다. 종이었던 봉이 지금은 최윤복의 아내이자 최씨 포목상단의 안주인으로 불리는 김봉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윤태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냉소도 없었다. 오직 깊고 잔잔한 무언가만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는 부엌 쪽을 향해 조용히 명을 내렸다. 뜨거운 죽을 끓이고 깨끗한 솜니불을 내어오고 의원을 부르라는 지시였다. 그것을 보던 하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던가? 어떻게 장남은 거지가 되고 차남은 한양 제1의 상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종의 딸이 포목상단의 안주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최윤복은 모두가 어리석다 손가락질했던 그 선택을 평생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는가? 이야기는 조선 중기 병진년 초가을로 돌아간다. 최판서 댁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그 집은 기와를 넉넉하게 얹은 넓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사이사이에 노인 장독대와 우물이 있는 번듯한 대갓집이었다. 담장 위로 감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었고 사랑채 마루에는 오래된 먹빛 현판이 걸려 있었다. 최씨 가문의 재산을 수십 년간 지켜온 그 집에서 최판서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이 72의 최판서는 명주 혼니불을 덮고 누운 채 두 아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최판서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만큼은 삶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상인의 눈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사람을 보아왔다. 거짓말하는 눈, 욕심의 눈이 먼 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눈. 두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최 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장남 최윤태는 44살이었다. 청남색 도포에 제법 두터운 명주 쾌자를 걸친 그는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이불 끝보다 방 한쪽에 가지런히 쌓인 문서들을 먼저 힐끔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잠깐이었지만 최 판서는 놓치지 않았다. 차남 최윤복은 38이었다. 옅은 회색 도포에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들어온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살폈다. 안색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확인한 듯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고요해졌다. 최 판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재산을 나눌 것이라는 말이었다. 두 아들 각자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최윤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분명했다. 종로 점포, 창고의 금은보화,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에 걸쳐 있는 땅 문서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장남인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숨기지도 않았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최윤복에게 쏠렸다. 최윤복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단 열필과 봉이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윤태의 눈이 순간 크게 벌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이 담긴 미소로 바뀌었다. 방 밖에서 시중을 들던 하인들까지도 작게 수군거렸다. 비단 열필이면 장마당에서 팔아봐야 몇 냥도 안 되는 것이었고 봉이는 그저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는 종의 딸에 불과했다. 어리석은 선택. 그것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 판서만은 달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주 잠깐 입꼬리에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것이 안도인지 슬픔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내 최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의 선택대로 분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예언이 될지 그 방 안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밖으로 초가을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이 하나 떨어져 마당에 내려앉았다. 최 판서 댁의 기다란 처마 끝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것이 마치 두 형제의 앞날을 암시하듯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그렇게 한 집안의 운명이 그 가을날 갈라졌다. 최 판서는 재산 분배를 마치고 나서 사흘을 더 버텼다. 그 사흘 동안 최윤태는 한 번도 아버지의 병상을 찾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문서들을 손에 넣었고 어느 방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러 저택 안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반면 최윤복은 사흘 내내 아버지 곁을 지켰다. 낮이면 죽을 떠 입에 넣어드렸고 밤이면 아버지의 손발을 주물러 드렸다. 병진년 9월 초일의 새벽 최 판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감기 직전 방 안에는 최윤복만이 있었다. 최 판서는 희미해지는 눈으로 차남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 한마디를 남겼다. 그것은 훈계도 유언도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내놓듯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봉이는 예사계집이 아니다. 그것이 최 판서의 마지막 말이었다. 최윤복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뜨거웠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튿날 집안에서는 상을 치르는 일로 분주해졌다. 최윤태는 장남으로서 상주 자리를 차지했지만 손님 맞이나 재물 준비는 모두 최윤복의 몫이었다.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다. 종로 상인들, 북촌의 양반들, 그리고 최판서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지방 상단의 사람들. 그들 모두 최판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런데 문상객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다. 한 노인 상인이 낮은 목소리로 최윤복에게 말했다. 최판서가 살아있을 때 비밀리에 그를 불러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두 아들 중 장사를 이을 자는 차남이라는 것, 그리고 봉이라는 계집종에게는 자신이 직접 장사의 이치를 가르쳐 왔다는 것이었다. 최윤복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 봉이가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최판서는 그녀를 자주 사랑채 근처에 머물게 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오게 하면서 대화 자리에 은연중 봉이를 세워두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봉이는 그 자리에서 들은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가격 흥정의 방법, 물건의 품질을 눈으로 보는 법, 손님의 성품을 파악하는 법. 최판서는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게 한 것이었다. 3년 전 상단이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비단 공급이 끊기고 주요 거래처 두 곳이 한꺼번에 파산하면서 최판서 댁의 창고는 거의 빈 상태가 되었다. 그때 봉이가 아무도 모르게 판서에게 방안을 올렸다. 전주 쪽에 새로 생긴 비단 공방에 직접 사람을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경로가 달라지면 비용은 더 들겠지만 품질이 좋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최판서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다. 위기는 석 달 만에 수습되었다. 그 일을 집안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다. 봉이가 입을 열지 않았고 최판서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후로 최판서는 봉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녀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임을 직감했다. 재산 분배 자리에서 최윤복이 비단 열필과 봉이를 선택했을 때 최판서가 입꼬리를 들어올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차남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봉이의 가치를, 그리고 차남이 그것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기까지 최윤복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상이 끝나고 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 최윤태는 종로의 점포와 창고를 인수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화려한 자주색 도포를 입고 점포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새 주인임을 선포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가 최판서의 명성을 이어 종로를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반면 최윤복은 조용히 비단 열필을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봉이를 데리고 북촌의 대갓집을 나섰다. 그들이 새로 거처를 정한 곳은 종로 뒷골목의 작은 초가집이었다. 기와는커녕 볏짚으로 엮은 지붕이 겨우 빗물을 막는 집이었다. 두 칸짜리 방에 부엌이 하나,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문지방은 낮았으며 창호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가을바람이 창호지 틈새로 새어 들어왔다. 봉이는 그 집 마당에 서서 잠시 사방을 둘러보았다. 나이 32,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이었다. 어머니도 종이었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종이었다. 최판서 댁에서 태어나 최판서 댁에서 자랐으며 평생 그 울타리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 지금 그녀는 그 울타리 밖에 서 있었다. 봉이의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이내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을 쓸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최윤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초가집에서는 좁은 화로에 불이 피워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비단 10피를 펼쳐보았다. 최고급 품질의 비단이었다. 최 판서가 직접 골라놓은 것임이 분명했다. 보통 비단이 아니었다.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상당한 자본이 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봉인은 비단의 결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눈을 빛냈다. 무늬의 촘촘함, 색깔의 깊이, 시실과 날실의 균형. 그녀의 손은 물건을 아는 손이었다. 최윤복은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병진년 9월 최윤복과 봉이가 남대문 시장에 처음 나타난 날은 맑은 가을 아침이었다.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부터 두 사람은 보자기에 비단 한 피를 싸들고 시장 어귀에 섰다. 남대문 시장은 한양에서 가장 크고 소란한 곳이었다. 포목, 곡물, 약재, 도자기, 갖가지 폐물까지. 아침부터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리 하나 얻는 것부터가 싸움이었다. 자리를 가진 상인들은 텃세가 새었다. 낯선 얼굴들이 들어오면 눈을 흘기고 자리 옆에 가까이 오면 대놓고 쫓아냈다. 최윤복은 양반 출신이었지만 이곳에서 양반 행세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이었다. 처음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보자기를 들고 시장 어귀를 서성이다가 밀려나고 다시 다른 곳을 시도하고 또 밀려났다. 최윤복의 얼굴에는 점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봉이는 달랐다. 밀려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시장을 관찰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어떤 손님들이 어느 시각에 오는지, 어떤 상인이 어떤 식으로 물건을 권하는지. 나흘째 되던 날, 봉이는 최윤복을 데리고 시장에서 조금 비켜난 골목 어귀로 갔다. 통행량이 많은 큰 길에서 살짝 꺾이는 지점이었다. 상인들이 자리를 잡지 않는 곳이었지만 봉이가 보기에 이 골목 어귀는 남대문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치는 길목이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비단 한 피를 깔끔하게 펼쳐놓는 것부터 시작했다. 봉이는 비단을 펼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색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각도, 빛을 받아 결이 살아나는 방향. 최판서 댁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이었다. 비단이 어떻게 손님의 눈을 잡아 끄는지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첫날 팔린 것은 비단 반필이었다. 적은 양이었지만 최윤복에게는 작은 승리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좁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화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봉이는 오늘 시장에서 본 것들을 찬찬히 풀어놓았다. 어떤 손님이 어떤 비단을 보며 망설였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려 결국 사지 않고 돌아섰는지. 최윤복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눈빛이 깊어졌다. 봉이가 장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이때 처음 제대로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눈치나 경험이 아니었다. 사람을 읽는 능력, 상황을 분석하는 힘. 무엇보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냉정함.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최윤복은 남대문 시장에 나가기 전에 오생원을 찾아갔다. 오생원은 나이 55으로 종로에서 오래된 포목전을 운영하는 상인이었다. 최판서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윤복이 어릴 때부터 그를 지켜봐 온 인물이었다. 오생원은 꾸밈없는 솔직함으로 유명했다. 어려운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최윤복이 오생원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오생원은 한동안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비단 10필만 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보통 고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말도 함께였다. 오생원은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물건의 품질만으로 승부하지 말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라는 것이었다. 좋은 비단이 있어도 살 수 없는 형편의 손님에게는 소용이 없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어도 필요를 못 느끼는 손님에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손님의 형편과 필요를 동시에 읽어내야 장사가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날 이후 최윤복은 봉이의 관찰 방식에 자신의 물건을 보는 안목을 더했다. 봉이가 손님을 읽으면 최윤복은 그 손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냈다. 봉이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면 최윤복은 그 흐름에 맞는 물건을 미리 들여놓았다. 두 사람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었고 그것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했다. 첫 달이 지나갈 무렵 비단 10필이 모두 팔렸다. 두 번째 달에는 팔린 돈으로 물건을 더 들여왔다. 비단만이 아니라 무명도 들여오기 시작했다. 비단은 상류층이 찾지만 무명은 일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남대문 시장에서 두 가지를 함께 파는 자리는 흔치 않았다. 그것이 차별점이 되었다. 세 번째 달부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봉이의 태도가 단골을 만들었다. 그녀는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았다.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해도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값을 깎으려는 손님에게도 무시하는 기색 없이 설명을 해주었다. 어떤 옷에 어떤 비단이 어울리는지, 어떤 무명이 빨래에 강한지, 계절별로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은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고 손님들은 그것을 느꼈다. 반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자리는 남대문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한양에 눈이 내릴 무렵 두 사람은 처음으로 종로 쪽의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맨바닥에서 시작한 6달이 그렇게 지나갔다. 같은 시기 형 최윤태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장사 손님이 아니었다. 최윤태가 최판서의 점포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 석 달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다. 종로의 점포는 최판서가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 위에 서 있는 가게였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고 안정적인 공급선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가게를 지켜온 경험 있는 점원들이 있었다. 최윤태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갔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첫 달부터 그는 가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이면 늦게 일어나 점심을 먹고 나서야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손님을 맞이하거나 물건을 직접 살펴보는 일은 없었다. 점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는 저녁이 되면 구포수를 비롯한 벗들과 어울려 술집으로 향했다. 구포수는 나이 48부로 어릴 때부터 윤태와 어울리며 함께 놀아난 사람이었다. 재산이 없는 그가 윤태 곁에 붙어 있는 이유는 명확했다. 윤태가 돈을 쓰는 자리에서 자신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술이었다. 한양에서 이름난 주막을 찾아다니며 고급 술을 마셨다. 한 번에 수십 량이 나가는 술자리였다. 그것도 모자라자 투전판에 발을 들였다. 투전은 사람을 잡는 것이 빠르다. 처음에는 조금씩 잃었다. 그 다음엔 잃은 것을 되찾으려 더 크게 걸었다. 되찾는 날도 있었지만 잃는 날이 더 많았다. 구포수는 매번 그를 부추겼다. 이번엔 운이 좋을 것이라는 말, 지난번처럼 크게 딸 수 있다는 말. 윤태는 그 말들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반년이 지나자 창고의 금은 보화가 절반으로 줄었다. 점원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가게 운영에 쓸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물건을 새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지자
창고는 점점 비어갔다. 오래된 단골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물건이 줄었고 물건의 질이 떨어졌으며 가게를 지키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최윤태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려 했다. 1년이 지나자 땅 문서 중 일부가 넘어갔다. 충청도 쪽 땅이 먼저였다. 급하게 처분하다 보니 죗값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들어온 돈도 반년을 버티지 못했다. 두 번째 해가 지나갈 무렵에는 경기도 땅도 대부분 남의 손에 들어갔다. 점포의 점원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다.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험 있는 점원들이 먼저 나갔고 신참들만 남았다가 결국 그들도 떠났다. 최 판서가 수십 년을 쌓아온 점포는 문을 닫는데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3년 동안 종로 뒷골목의 초가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최윤복과 봉인은 첫해 겨울이 지나자마자 종로 어귀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처음에는 방 하나 크기의 자그마한 공간이었다. 간판도 없었다. 그저 비단과 무명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가게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왔다. 봉인은 가게를 꾸리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였다. 비단을 진열하는 방식, 무명을 색별로 구분해 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게 앞을 새롭게 단장하는 방식.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다. 최윤복은 봉이를 믿었다. 가게 안의 일은 봉이에게 맡기고 자신은 물건을 구하러 다녔다. 전주, 개성, 충청도의 공방들을 직접 발로 뛰며 좋은 물건을 찾았다. 오생원의 소개로 알게 된 공방들도 있었고 직접 찾아낸 곳도 있었다. 두 번째 해에는 가게를 좀 더 넓혔다. 세 번째 해에는 점원을 한 명 들였다. 그리고 그해 겨울 두 사람의 가게는 종로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생원이 최윤복을 찾아와 말했다. 이제 가게 이름을 걸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름이 없는 가게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이름이 있어야 단골이 더 빠르게 늘고 소문이 더 멀리 퍼진다는 것이었다. 최윤복은 봉이와 함께 긴 밤을 앉아 이야기했다. 어떤 이름을 걸 것인가. 결국 최 씨의 최를 쓰지 않기로 했다. 형과 혼동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가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었다. 봉이가 제안한 이름은 윤씨 포목이었다. 윤복의 윤 그리고 비단을 뜻하는 시를 붙인 이름이었다. 간판이 걸린 날 봉이는 조용히 그 간판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가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담긴 무언가가 세상에 생긴 것이었다. 그것이 비록 간판 한 조각에 불과할지라도 그녀에게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만큼이나 묵직한 일이었다. 그 감각을 최윤복도 알아보았다. 윤씨 포목이 종로에서 이름을 알려가던 두 번째 해,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때는 정유년 8월 중순, 가을 가뭄이 심하게 든 해였다. 한양 전체가 메말라 있었고 장마도 짧았으며 우물도 바닥을 드러낸 곳이 여럿이었다. 남대문 쪽 시장 골목에서 불이 났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다. 어떤 식당에서 시작된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가을 가뭄이 만든 건조한 공기는 불의 좋은 동반자였다. 순식간에 인접한 가게들로 번지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짐을 들고 뛰쳐나왔고 한양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불길로 달려들었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역부족이었다. 윤씨 포목은 직접 불에 타지 않았다. 하지만 불길이 잡히고 나서 이틀 뒤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윤씨 포목이 가장 많은 물건을 들여오는 공방 중 하나가 불길에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전주 쪽에서 비단을 공급받던 공방이 아니라
충청도에서 고급 무명을 들여오던 공방이었다. 그 공방의 창고가 화재 피해를 직접 입지는 않았지만 공방 주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이웃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왔다. 윤씨 포목의 창고에는 무명 재고가 한 달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한 달 안에 새로운 공급선을 찾지 못하면 무명 장사를 접어야 할 상황이었다. 최윤복은 며칠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개성 쪽에 수소문을 했고 경기도 쪽 공방도 찾아다녔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품질의 무명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봉이가 최윤복에게 말을 꺼냈다. 그녀가 최판서 댁에서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였다. 경상도 안동 쪽에서 올라오는 무명이 품질이 좋다는 것이었다. 최판서가 예전에 그쪽 공방을 거래처로 쓰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 중간 상인을 통해 거래했는데 중간에 마진이 붙다 보니 비용이 높아져 결국 거래를 끊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트면 비용을 낮추면서도 좋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최윤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결정했다. 직접 안동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열흘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다. 그 사이 가게는 봉이가 홀로 지켜야 했다. 봉이는 그를 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보따리를 싸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새벽길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혼자 가게를 지키는 열흘은 쉽지 않았다. 무명 재고가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손님들에게는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아야 했다. 아는 손님에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건이 잠시 부족하더라도 곧 더 좋은 물건으로 채울 것이라고. 그 말을 믿는 손님들이 있었다. 봉이가 평소에 쌓아온 신뢰가 그 순간 버텨주고 있었다. 최윤복은 열이틀 만에 돌아왔다. 안동의 공방 주인과 직거래 계약을 맺고 왔다. 시장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품질의 무명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내용이었다. 공방 주인은 처음에 낯선 한양 상인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최윤복이 물건을 보는 눈을 확인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 무명의 시실 굵기, 바닥 처리 방식, 염색의 결례도 최윤복이 정확하게 짚어내자 공방 주인은 이 사람이 물건을 아는 사람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안동 무명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윤씨 포목의 무명 품질은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갔다. 단골들이 금방 알아챘다. 무명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 빨아도 색이 잘 바래지 않는다는 것.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이 윤씨 포목을 찾기 시작했다. 오생원이 최윤복을 찾아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사는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배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잘 버티는 가게가 오래 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후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제대로 실감하게 된다. 종로에서 윤씨 포목이 이름을 알리고 가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세 번째 해, 봄, 최윤복에게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생원을 통해서였다. 오생원이 아는 종로 상인 집안의 딸이 있는데 성품이 좋고 살림에 능하다는 말과 함께였다. 최윤복은 정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멀리 경기도 쪽 양반 집안에서 먼저 사람이 왔다. 딸이 나이 25으로 얼굴이 반듯하고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었다. 최윤복은 역시 정중하게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혼담이 왔다. 충청도 상인 집안, 북촌의 중인 집안, 인연을 넣어달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나이 38,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은 남자가 장사도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 당연한 일이었다. 최윤복은 매번 대답을 미루었다.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굳이 혼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가게가 더 안정이 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어느 혼담도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매번 혼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른 여인의 얼굴을 그려보려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봉희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것을 처음에 최윤복은 인정하지 않았다. 봉희는 종이었다. 아니, 종이었다가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세상이 그녀를 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양반집 자제가, 그것도 제법 자리를 잡은 상인이 종의 딸과 혼례를 올린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조롱이 따를 것이고 오생원도 말릴 것이며 아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질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혼담에 쉽게 응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은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다. 그날 최윤복은 물건을 보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비를 맞은 탓에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당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봉이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빗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최윤복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최윤복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빗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는 봉이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봉이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 단단함이 때로는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단단함 뒤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봉이가 우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날 낮에 혼담을 넣으러 온 여자 중매쟁이가 가게를 들렀다가 봉이를 보고는 면전에서 비웃었다. 종의 딸이 이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윤복 서방님이 어서 반듯한 규수와 혼례를 올려야 한다는 말을 가게 안에서 크게 했다. 봉이가 들으란 듯이, 그리고 봉이를 한번 훑어보고는 종의 딸은 종의 딸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다. 봉이는 그날 낮 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을 맞이했다. 웃으며 물건을 팔았고 저녁장을 닫을 때까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돌아간 마당에 혼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울었다. 최윤복은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봉이가 있어서 이 가게가 있는 것이었다. 봉이가 있어서 자신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봉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했다. 가장 말이 잘 통했다. 가장 자신다울 수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며칠 후 최윤복은 오생원을 찾아가 혼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오생원이 이유를 묻자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봉이와 혼례를 올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오생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눈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조롱도 있을 것이고 비난도 있을 것이며 거래처 중에 인연을 끊는 곳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다 감당하고도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이었다. 최윤복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정유년이 지나고 무술년이 되었다. 최윤태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처음에는 점포가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는 땅이 넘어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저택마저 빚쟁이들 손에 들어갈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구포수조차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다. 돈이 없어지자 붙어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최윤복은 그 소식들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졌다. 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이 어린 시절 보았던 형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 최윤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욕심과 두려움이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무술년 초여름 최윤태가 남대문 윤씨 포목을 찾아왔다. 당시 윤씨 포목은 이미 남대문 시장의 작은 좌판이 아니었다. 종로 어귀의 큰 가게였고 점원이 셋이나 있었으며 가게 안은 색색의 비단과 무명으로 가득했다. 봉이가 깔끔한 옥색 저고리에 진홍 치마를 입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윤태는 가게 밖에서 한동안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낡은 무명 적삼에 발에는 집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차림이었다. 뺨은 꺼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가게 안을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듯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이 비웃었던 동생이 번창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봉이가 먼저 알아보았다. 가게 안에서 낯선 사람이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한 봉이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최윤태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반걸음도 걸리지 않았다. 봉이는 자리를 권했다. 최윤태는 처음에 거부하려 했다. 자존심이 그렇게 명했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 자존심보다 먼저 무너졌다. 그는 결국 가게 안구석 자리에 앉았다. 봉이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내어왔다. 죽 한 그릇 앞에 앉은 최윤태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마 후 최윤복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는 형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두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최윤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10년 전 재산을 분배하던 날 형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지라는 아버지의 말에 형은 당연히 그리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 동생 것은 탐내지도 않을 것이며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그 말을 지금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최윤태는 눈을 들지 못했다. 봉이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했다. 장사는 구걸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라면 도움에는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윤태는 평생 하찮게 여겼던 종의 딸 봉이에게 삶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비로소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어리석음에 대한 인식이었다. 최윤복이 봉이에게 혼례를 청한 것은 무술년 가을이었다. 오색 단풍이 내리기 시작한 종로의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두 사람만 남았을 때였다. 최윤복은 조용히 봉이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봉이는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10년 전 비단 열필과 봉이를 선택했을 때 그것은 재산을 포기하고 작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택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안다는 것이었다. 봉이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녀는 살아온 세월 내내 자신의 신분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왔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고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판서 댁에서 인정을 받아도 장사에서 실력을 보여도
결국 세상은 자신을 종의 딸이라는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최윤복이 그 벽 너머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봉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최윤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혼담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다. 오생호는 처음에 말리려 했다. 세상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윤복의 눈빛을 보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북촌의 양반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는 안타깝게 여겼다. 거래처 중에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한 곳도 하나 있었다. 최윤복은 흔들리지 않았다. 혼례 준비를 시작했다. 화려한 혼례는 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쌓아온 것들 위에서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치르기로 했다. 최윤복은 직접 전주와 안동의 공방을 찾아가서 봉희를 위한 혼례복감을 골랐다. 연한 분홍빛이 도는 최고급 비단이었다. 결이 부드럽고 색이 깊어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었다. 봉희가 그 비단을 받아들었을 때 그녀의 손이 천천히 비단 위를 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비단이었다. 혼례는 무술년 10월 초일에 치러졌다. 오생원이 혼례에 참석했다. 남대문 시장의 단골 손님들도 왔다. 안동의 공방 주인도 한양까지 올라왔다. 윤씨 포목의 점원들도 있었다. 조촐했지만 온기가 있었다. 봉희는 분홍 비단 혼례복을 입고 최윤복 앞에 섰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고 볼에는 연지를 얹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최윤복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다. 세상이 정해놓은 선은 그날로 무너졌다. 이제 봉희는 최씨 집안의 안주인이었다. 혼례가 치러지고 2달이 지난 겨울, 봉희는 최윤복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꺼내놓았다. 때는 무술년 섣달이었다. 종로 윤씨 포목의 안방에서 두 사람은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봉희는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단을 살 때 2가지를 본다는 것이었다. 품질과 무늬. 품질은 윤씨 포목이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늬는 늘 공방에서 만들어 오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 다른 가게와 비슷한 무늬의 비단이 윤씨 포목에도 있었다. 봉희가 제안한 것은 이것이었다. 전주 공방의 요청에서 윤씨 포목만의 특별한 무늬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무늬는 기존에 없던 것이어야 했다. 봉희는 이미 어떤 무늬를 원하는지 그림으로 그려두었다. 최윤복은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매화와 대나무를 섞은 무늬였는데 기존의 것과 달리 선이 간결하고 반복이 규칙적이어서 보기에 깔끔하면서도 품위가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길을 잡아두는 힘이 있었다. 어떤 색의 비단 위에 올려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무늬였다. 최윤복은 이듬해 초봄에 전주 공방을 찾아갔다. 공방 장인과 열흘 동안 여러 차례 시제품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봉희가 그린 무늬가 원단 위에 새겨지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시실의 굵기를 조절하고 색을 달리 해보고 간격을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최종 무늬가 완성되었다. 기해년 초여름 새 무늬 비단이 윤씨 포목에 들어왔다. 봉희는 그것을 가게 입구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두었다. 처음 며칠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한 손님이 멈춰서 비단을 만져보고는 물었다. 이 무늬는 어디서 났느냐는 것이었다. 봉희가 설명했다.
윤씨 포목만의 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손님이 한 피를 사갔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웃을 데리고 왔다. 그 이웃도 샀다. 그 이웃의 이웃이 또 왔다. 여름이 지나기 전에 새 무늬 비단의 재고가 소진되었다. 전주 공방에 추가 주문을 넣었다. 이번에는 색을 달리한 3가지 버전을 함께 주문했다. 가을에 들어온 새 무늬 비단들은 들어온 지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윤씨 포목의 새 비단.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늬. 빛을 받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결이 움직인다. 한번 보면 사지 않고는 못 지나친다. 그 겨울이 지나자 윤씨 포목 앞에는 아침마다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생원이 찾아와 최윤복에게 말했다. 이제 가게를 더 넓혀야 할 때라는 것이었다. 지금의 가게로는 손님을 다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해 연말 윤씨 포목은 종로대로변의 더 큰 가게로 이사했다. 새 가게에는 비단을 종류별, 무늬별로 나누어 전시하는 공간이 생겼다. 직접 만든 새 무늬 비단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있었다. 점원도 더 들였고 창고도 넓어졌다. 봉이는 새 가게 앞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윤씨 포목. 그 이름 아래 자신이 있었다. 종의 딸로 태어났지만 지금 이 가게의 안주인으로서 그 이름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최윤복이 그녀 곁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간판을 바라보았다.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두 사람의 표정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가보년이 밝았다. 윤씨 포목이 종로대로변에 자리를 잡은 지 5년이 지난 해였다. 봉이의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최윤복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가득 차는 것 같았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따뜻하다는 것이었다. 봉이는 만삭의 몸으로도 가게 운영을 놓지 않았다. 아침마다 가게에 나와 점원들을 챙기고 새로 들어온 물건을 살펴보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불편해지자 최윤복이 말렸지만 봉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봄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최윤복은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했다. 돈이 아니었다. 땅도 아니었다. 보는 눈을 가르칠 것이었다. 물건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는 눈. 봉이는 그 아이를 가게 한편에 눕혀놓고 일을 했다. 손님들이 웃으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가게 안의 소란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마치 이곳이 제 집임을 알기라도 하는 듯. 그해 가을, 형 최윤태가 다시 한번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윤씨 포목의 앞마당이 아니라 이번에는 종로대로변의 청기와 저택 앞 돌계단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인들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봉이는 부엌에 뜨거운 죽을 끓이도록 명했다. 따뜻한 섭리불을 내어오게 했고 의원을 불렀다. 최윤태는 며칠을 신혈로 앓았다. 봉이가 직접 약을 다려 방으로 들여보냈다. 어떤 날은 직접 죽그릇을 들고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던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예전에 자신을 하녀로 부리던 사람을 저렇게 보살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봉이는 그 수군거림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하인들을 불러 이야기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도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을 낮추는 것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최윤태는 몸을 추스르고 나서 최윤복을 찾아왔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깊이 굽혔다. 동생이 그 절을 받지 않고 손을 잡았다. 형제가 손을 마주 잡은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최윤복은 형에게 창고를 맡아달라고 청했다. 윤씨 포목의 규모가 커지면서 창고 관리가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형이 다시 설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단순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최윤태는 처음에는 스스로의 몸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창고 일은 생각보다 섬세한 것이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들어온 것인지, 어떤 순서로 내보내야 하는지. 처음 한 달은 계속 혼났다. 그러나 최윤태는 인내했다. 어릴 때부터 없었던 인내를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다. 봉이는 그를 가르쳤다. 혹독하지 않았지만 느슨하지도 않았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했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했다. 예전의 신분 관계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했다. 반년이 지나자 최윤태는 창고를 능숙하게 운영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공급 물건의 상태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 들어온 비단의 결이 예전 것과 다르다는 것, 무명의 염색이 고르지 않다는 것, 오랜 세월 아버지 옆에서 자라면서 어딘가에 쌓였던 것들이 뒤늦게 깨어나고 있었다. 최윤복은 그것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두 아들 모두에게 무언가를 심어두었다는 것을, 단지 각자가 그것을 꺼내는데 걸린 시간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가보년이 저물어갈 무렵 윤씨 포목은 종로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신뢰받는 포목상이 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하인이 있는 청기와 저택, 전국 각지의 거래처, 그리고 윤씨 포목만의 이름을 가진 비단문이.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윤씨 포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최윤복과 봉이가 한양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두 사람은 가게가 번창할수록 주변을 돌아보았다. 남대문 시장 시절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했다. 오생원이 나이가 들어가게 운영이 힘들어지자 그를 도왔다. 봄 가뭄으로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을 창고 일이나 가게 허드렛일로 불러들였다. 나이든 하인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내쫓지 않고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봉이는 하인들을 특별히 챙겼다. 그들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먼저 보았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알아봐 주었고 어려운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인해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양 사람들은 윤씨 포목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러 간다는 것이었다. 최윤복은 어느 저녁 아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봉이에게 말했다. 10년 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던 그날 자신이 선택한 것은 비단 열필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봉이를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현명했던 단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봉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었다. 그들이 쌓아온 10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무릎 위의 아이가 이미 모든 대답이었으니까. 가보년 섣달 초사흘, 청기와 저택 앞 돌계단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실 훨씬 전 한 노인의 마지막 눈빛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최판서는 알고 있었다.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땅 문서와 금은 보화는 가르치지 않아도 원하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눈,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길,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차남 최윤복은 알아보았다. 비단 열필과 봉이를. 그 선택이 어리석다고 비웃음을 받던 날로부터 10년 한양 종로 제1의 포목상 윤씨, 포목의 청기와 저택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돌아갈 때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것이 최윤복과 봉이가 한양에서 오래도록 전해지는 이유였다. 욕심이 아닌 지혜가 부를 만들고 신분이 아닌 사람됨이 가치를 결정하며 진정한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 그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전해졌다. 가보년 섣달 초사흘 청기와 저택 앞 돌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최윤태.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끝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두 형제에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랐지만 그들이 내린 단 하나의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욕심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지혜는 없는 것에서도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 최윤태와 최윤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봉이, 종의 딸로 태어나 평생 신분의 벽 아래에서 살아왔던 그녀가 결국 한양 제1의 포목상 안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보아주는 이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재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윤복.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문서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을 등에 지고도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들이 늘 눈앞의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크고 번지르르한 것만을 쫓다가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신분과 체면과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최윤복이 비단 열필과 봉이를 선택하던 그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진짜 부는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쌓인다는 것. 그리고 진짜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비단 열필과 봉이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